네, 이번 시간은 레이노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뭐 현상이든 병이든 증후군이든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자, 어쨌든 쉽게 말하면요. 순환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 순환 장애요. 자, 혈액이 우리 말단 부위까지 조직의 곳곳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이 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조직은 결국 산소를 잘 못 받게 되면서 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몸통에서 큰 혈관이 뻗어 나오죠. 마치 이제 나무가 가지치기 하듯이 점점 얇아지면서 어쨌든 말단까지 피가 잘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예를 든다면 사지 말단부가 뭐가 있겠습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대표적이겠죠. 요까지도 혈류가 잘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 크기의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동맥은 피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자, 아예 이제 원인 불명도 있고요. 원인 알 수 없음. 아니면 뭐 추위에 노출된 경우 아니면 굳이 완전히 추운 게 아니더라도 어떤 상대적인 온도 변화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제 계속적인 진동에 노출된 경우 아니면 그냥 이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은 경우 등등 가능합니다. 자, 요런 경우에서 이제 혈관이 딱 수축을 하게 되면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피가 한 100개는 들어와야 되는데요. 저 한 양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한 20밖에 못 들어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손가락 한번 보세요. 붉죠? 붉은기가 보일 텐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피가 잘 안 통하게 되면 여러분 손목을 딱 조여보시면 알 수 있죠.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손에 진하게 해줄게 하면서 그쵸? 그런 놀이 하셨을 텐데 그것처럼 피가 잘 안 돌게 되면 하얗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색깔이 변하긴 하는데 하얗게 변하는 단계를 우리가 페일러라고 하죠. 이거는 결국 혈관이 수축하면서 베이저 컨스트릭션이 발생하게 되고 자, 이거에 의해서 그럼 이제 감각까지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단에도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이 산소를 잘 못 받게 되면 이제 감각이 뭔가 이제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좀 막 찌릿찌릿한 느낌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이제 no blood flow 아니면 그냥 이제 상대적인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창백해진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피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별로 없으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그럼 이 붉은 피를 우리가 조직에서 산소를 다 빼앗아 갑니다. 산소를 이렇게 열심히 빼앗아 가죠. 들어오는 건 별로 없는데 쓰는 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이제 산소를 뺏기게 되면서 이 동맥혈은 정맥혈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정맥혈 보통 어떻게 그려요? 파랗게 그리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를요 우리가 사이언시스라고 하면 되겠죠. 청색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통 요 단계에서부터요 감각 이상은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적응하고 싶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럼 동맥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이제 모세혈관이나 작은 정맥들 있죠. 소정맥. 요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든 피를 받으려고 확장하려고 해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풀리는 거죠.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단에서 피를 받을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확장을 딱 한 상태에서 피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재관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단계는요. 피가 갑자기 확장된 이 혈관에 확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피가 잘 돌아서 붉게 보이는 거죠. 다시 회복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관류라고 하겠죠. 리펄퓨전. 자, 그런데 오히려 이 단계에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갑자기 피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뭐 물론 여기서도 이제 감각 이상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단계 아시겠죠? 처음에는 창백해졌다가 청색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홍반, 뭐 에리세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단계가 이제 3단계가 전형적인 이 레이노 현상이 이제 3단계입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많이 보실 테니까 좀 이제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 레이노 현상은 1차성과 2차성으로 흔히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1차성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동반된 질환이 없고 그냥 레이노 현상만 나타나는 거고요. 2차성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질병이 있는 거죠. 질병이 동반되어서 이게 2차적으로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1차성과 2차성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2차성이 좀 문제가 있겠죠. 질병이 동반된 상태니까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많은 상태, 보통 30대, 그리고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흔합니다. 이 레이노 현상은요. 그래서 이 30대 이상에서 레이노 현상이 갑자기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럴 때는 뭔가 류마티스 질환이랑 연관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젊은 여성에서 이 레이노 현상이 잘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 젊은 여성에서 나타났을 때는 그냥 이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나이 상관이 있고요. 또 임상적으로 2차성이 좀 더 심합니다. 좀 더 이제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고요. 한번 나타나더라도 좀 길게 나타나기도 하고 통증적으로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허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요. 손가락이 괴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손톱, 제가 아까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손톱 있으면 여기 주름이 있습니다. 손톱 주름이라고 하는 네이폴드가 있는데요. 자, 보통 레이노 현상이 진행될수록 이 모세혈관이 아무래도 파괴가 되겠죠. 계속 닳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루프 형태를 막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게 결국 파괴가 되어 막 이런 걸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비약물적인 치료로는요. 따뜻하게 해주면 되겠죠. 추위에 이제 좀 피해서 차가운 노출을 좀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제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최소화시키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금연 중요합니다. 이 흡연 자체가요. 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이 있죠. 금연뿐만이 아니라 관련 약제는 또 끊어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약물적인 치료를 시도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칼슘 채널 블로커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보통 심근에 작용하는 형태도 있고 또 혈관에 작용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우리 혈관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혈관 특이성이 강한 애들이 쓰는 게 낫겠죠. 이게 바로 DHP, DHP 계열이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뒤쪽에 핀으로 끝난 애들 있죠. 뭐 니페디핀, 암로디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CCB 자체로 뭐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큰 효과를 보고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결국 이 기전도 비슷하겠죠. 이게 이제 점점 좁아지는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역시나 이 혈액순환도 수축, 결국 길이 좁아지는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폐동맥 고혈압 시간에 설명드린 약제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도셀린 1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엔도셀린 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 이제 보센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엔도셀린이라고 하는 건요. 이 내피, 혈관 내피를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엔도셀린이 리셉터에 결합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도셀린 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기량제를 쓸 수가 있고 보통 이거는 손가락 궤양이 있는 환자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궤양을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용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자, PD라고 하는 게 있죠. 포스포다이에스터라제. 요것도 제가 폐동맥 고혈압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자, 뭐 다양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이제 뭐 그쵸 동반되는 어떤 상태에 추가적으로 약물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금기 약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베타 블로커가 있습니다. 자, 베타 블로커는 제가 이제 이거 금기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 PAD라고 하는 이 말초 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베타 리셉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말단에는 베타2 리셉터가 있는데 이걸 베타 블로커가 차단시켜 버리면 오히려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단에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선 베타블로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노 현상 있는 사람은 베타블로커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감 신경을 흥분시킨 애들, 이것도 이제 혈관 수축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암페타민 금기약제에 해당합니다. 또 우리가 얼고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편두통에서 이런 약제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나 이제 혈관 수축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이제 기본적인 금기약제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